독일 라인메터, 영국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 러나르도, 미국 본토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안두릴, 이 회사들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미국 육군이 차세대 자주포 시제품 공급업체로 최종 선택한 건 한화 디펜스 USA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입니다. 그것도 경쟁 없이 단독 선정이에요? 계약 금액은 약 1억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17억 원. 추가 옵션까지 합치면 누적 2억 6,290만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시제품 평가를 통과하면 그 뒤에 붙어 있는 건 최대 500문, 사업 규모로 10조 원대예요. 일부 추산으로는 3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방산 조달에서 외국 완제품이 육군의 주력 화포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미국은 자국 방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안보의 일부로 보는 나라거든요. 그런 곳에서 한국 회사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한국 무기가 좋아서 뽑혔다가 아닙니다. 미 육군이 왜 자기 나라 대포를 놔두고 밖에서 찾아야만 했는가? 거기에 훨씬 불편한 사연이 있어요. 오늘은 4가지를 볼게요. 첫째, 미 육군이 지난 20여 년간 자주포 개발에서 겪은 일. 둘째, MTC라는 사업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했는지. 셋째, K9MH가 그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 넷째, 그럼에도 이 계약을 마냥 축포로 볼 수 없는 이유. 마지막 4번째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뉴스일수록 남아있는 조건을 같이 봐야 판단이 정확해지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는 M109 팔라딘입니다. 이 계열의 원형이 나온 게 1960년대예요. 그동안 A6, A7로 계속 개량하긴 했지만 설계의 뿌리 자체는 60년 전 물건입니다. 미 육군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 갈아엎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크루세이더입니다. 1990년대부터 개발한 차세대 자주포예요. 무인 포탑에 포신을 액체로 식히는 냉각 기술까지 넣은 야심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약까지 다 싣고 나니 무게가 60톤을 한참 넘어갔어요. C-130 수송기에 실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대포가 아무리 좋아도 전장까지 못 가면 소용이 없죠. 여기에 비용까지 계속 불어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2년에 사업을 접습니다. 두 번째가 NLSC, 비가시선 화포입니다. 미래전투체계라는 큰 사업의 일부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 사업 전체가 폐기되면서 같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가 에르카, 사거리 연장 화포입니다. 팔라딘의 58구경장 긴 포신을 달아서 155mm 포탄을 70km까지 날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실사격 시험에서 포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았습니다. 포신 마모예요. 70km를 날리는 포신을 만들어 놓고도 그 포신이 버텨주지 못하면 야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24년에 공식 취소됐어요. 20여 년 동안 3번입니다. 세계에서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포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3번 연달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건 이거예요. 포를 쏘면 상대가 몇 분 안에 위치를 잡아냅니다. 날아온 포탄의 궤적을 역산해서 발사 지점을 찍어내는 대포병 레이더가 있고 그 위에 정찰 드론이 상시로 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쏘고 나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쏘고 즉시 빠지는 능력, 이게 화력보다 먼저인 생존 조건이 됐어요. 그런데 미 육군이 지금 상당수 부대에서 쓰는 M777은 견인포입니다. 차량이 끌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진지를 잡고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전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미 육군은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새로 개발하지 않겠다. 이미 만들어져서 굴러다니는 걸 사오겠다. 그게 MTC, 기동 전술포 사업입니다. 요구 조건은 명확했어요. 스스로 굴러갈 것, 빨리 쏠 것, 빨리 빠질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존재할 것. 마지막 조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 육군은 이번엔 백지에서 설계도를 그리는 방식을 아예 배제했어요. 이미 만들어져서 당장 시험할 수 있는 실물을 가진 업체만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3번의 실패로 얻은 결론이 정확히 그거였으니까요. 2020년대 중반까지 시제품 평가를 끝내고 2030년 전후에 첫 부대에 넣겠다는 일정표가 이미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신규 개발을 끼워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화가 내놓은 게 K9MH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아는 궤도형 K9의 최신형 K9A2 포탑을 그대로 가져와서 체코 타트라의 8x8 차륜형 차체 위에 얹었습니다. 주포는 155mm 52구 경장이고요. 숫자를 볼게요. 분당 8발에서 9발. 실제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는 59초 동안 9발을 쐈습니다. 7.5초의 한 발골이에요. 사거리는 표준 장약으로 40km, 로켓 보조탄을 쓰면 60km가 넘습니다. 승무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어요. 포탄과 장약을 각각 다른 컨베이어로 옮기는 이중급탄 방식을 넣어서 자동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실 수 있어요. 왜 굳이 궤도를 떼고 바퀴를 달았을까요? 궤도형은 험한 땅을 헤치고 나가는 능력이 좋습니다. 대신 느리고 도로를 상하게 하고 정비 부담이 커요. 궤도 자체가 소모품이라 일정 거리마다 갈아줘야 합니다. 반면 차륜형은 포장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유지비가 낮고 정비 인력도 적게 들어요. 미 육군이 상정하는 전장은 유럽이나 인도태평양처럼 도로망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가장 급한 건 진지를 옮겨 다니는 속도예요. 그러면 답은 바퀴 쪽으로 기울죠. 유럽 나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차륜형 자주포를 대거 들여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핵심은 이 조합이 새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포탑은 이미 검증된 K9 계열이고 차체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군용으로 쓰는 타트라입니다. 미 육군이 원한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개발 위험이 낮고 지금 당장 굴러가는 것. 3번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 새로 만들지 말자였는데 K9MH가 그 교훈에 정확히 맞춰진 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 육군이 본 건 K9MH라는 신형 물건 하나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쌓여있는 실적을 봤을 거예요. K9은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까지 나갔습니다. 이른바 K9 유저 클럽이 11개국 규모로 커졌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집계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527문 팔려 점유율 48%를 기록했고 이후 155mm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는 50%를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 육군 입장에서 K9은 한국이 만든 낯선 대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토 회원국 여럿이 이미 쓰고 있고 실제로 굴러간다는 게 확인된 대포였습니다. 조달 담당자가 결제란에 서명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검증되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K9은 그 공포를 가장 확실하게 지워주는 후보였어요. 계약 구조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시제품 6문. 성능이 확인되면 12문을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어서 최대 18문입니다. 이 18문으로 약 4년간 시험해요. 실제 병사들이 직접 몰아보고 화력과 기동성, 신뢰성, 정비성을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확인합니다. 이 시험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잘 쏜다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은 정비 매뉴얼과 부품 공급망, 교육 체계까지 통째로 봅니다. 대포 한 문이 고장 났을 때 미국 어느 기지에서든 부품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느냐. 이걸 군수지원 능력이라고 하는데 외국 업체가 미국 조달에서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본사업으로 갑니다. 미 육군이 잡고 있는 총 소요가 약 500문. 첫 부대 배치 목표 시점은 2030년 전후예요. 그리고 한화는 여기에 하나를 더 걸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 공정을 생산하겠다는 안을 냈어요. 제 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정 전체를 미국 안에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미국 방산 조달에서 어디서 만드느냐는 성능만큼이나 무거운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먼저 미국이 드디어 외국 대포를 샀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체 대상인 M777부터가 영국제 설계예요.
1987년 영국 비커스가 개발한 초경량 견인포가 원형이고 BAE 시스템즈가 이어받아 미시시피 공장에서 최종 조립합니다. 미국은 이미 20년 넘게 영국 설계 대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의 의미는 미국이 문을 처음 열었다가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완제품이 처음 들어갔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일이지만 정확하게 말해야 해요. 두 번째, 이건 시제품 계약이지 본 계약이 아닙니다. 육문 납품하고 4년간 시험받는 단계예요. 그 4년 안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 육군이 지난 20년 동안 자기네 사업을 3번이나 취소한 조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이라고 더 관대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4년이라는 시험 기간 사이에 미국 행정부가 바뀝니다. 방산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통째로 재조정되는 일이 흔해요. 세 번째, 10조, 30조라는 숫자는 전부 본계약까지 갔을 때를 가정한 값입니다. 지금 손에 쥔 건 1,417억 원이고 옵션을 다 써도 2억 6,290만 달러예요. 500문이라는 숫자도 미 육군의 계획, 소요지 확정 발주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 예산은 해마다 의회에서 잘리고 붙어요. 네 번째, 전 공정 미국 생산이라는 카드는 사업을 따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익 구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과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인건비로 만드는 건 남는 게 달라요. 폴란드나 이집트 수출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계약이에요. 폴란드 거는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배에 실어 보내는 구조라 국내 고용과 매출이 그대로 잡히지만 미국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얻는 대신 공장을 옮겨야 하는 거래예요. 정리해볼게요. 미 육군은 60년 된 설계를 바꾸려고 20여 년간 3번 시도했고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쏘고 빠지는 능력이 생존 조건이라는 걸 확인시켰고 견인포로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아니라 구매로 방향을 틀었고 라인메탈과 BAE와 러나르도와 오시코시를 제치고 한화의 K9MH가 단독으로 뽑혔습니다. 시제품 6문, 최대 18문, 4년 시험. 그 뒤에 500문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뤘던 이야기들과 이번 거는 방향이 정반대라 좀 흥미로워요. CNC 공작기계 편에서는 성능을 다 따라잡고도 국내 점유율이 5%를 넘지 못했습니다. 탄소 섬유 편에서는 세계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하고도 국내 1위를 일본 회사에 내주고 있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이 기술 개발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였죠. 이번 건은 그 반대편 사례입니다. 한화가 이긴 건 더 뛰어난 기술을 새로 발명해서가 아니에요. 1999년에 배치돼서 25년 넘게 만들고 팔고 11개국에 실제로 굴려온 K9이라는 물건이 마침 미국이 새로 만들다 지쳐서 찾던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산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이겁니다. 기술은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술이 필요해지는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팔린다는 것. 크루세이더도 NLOSC도 종이 위에서는 K9보다 뛰어난 물건이었어요. 다만 끝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최고보다 지금 굴러가는 차선이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요. 그리고 그 차선을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개량해온 쪽이 결국 세계 최대 시장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4년 뒤 미 육군이 K9MH를 정식 채택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한 번 사업이 뒤집힐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미국 방산 조달에서 외국 업체가 계속 부딪히는 벽,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